회전하려는 찰나 김재규가 동승했던 박흥주에게 운명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3일 고가도로에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상이었습니다. 그 고가도로상에서 박 비서관 어디로 가지? 부 6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모총장께서 그때 말을 가로채서 6번으로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6번 좋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김재규가 박흥주에게 부 6번을 물어봤을 때는 이미 남산으로 접어든 시점. 김재규는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고 차는 유턴해서 육군본부에 도착했다. 당시 김재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거사 실패가 예견되는 순간이었다. 박흥주 대원한테 신발 달아서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고 박흥주 대원은 나보고 신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 신발을 벗어줬는데 박흥주 대원이 나보다 발이 커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 나는 좀 발이 좀 적거든. 그렇게 꺾어 신고 따라간 거예요. 김재규의 유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근거로 곧잘 활용됐다. 욱하는 성질에 사건을 저지른 후 당황한 나머지 그만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우리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남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남산 가서 어떻게 하냐 육군본부로 가자 하니까 김재규가 김재규는 이게 참 우발적으로 저질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남산으로 갔으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육군 대위만 돼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저버리고 그 육군으로 따라갔다는 거 이런 면을 볼 때는 그건 아주 핵심적으로 그분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법정에서 박흥주는 김재규와 정승화가 사전에 행동방침을 논의한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김재규의 거사가 정권 찬탈 기도로 몰릴 것을 우려한 박흥주 대령의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흥주 대령이 거기서 그렇죠. 군 움직이는 것은 육군 방카가 나니까 그래 가시죠. 그러니까 그럼 돌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 움직이는 게 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6번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문제는 군부에 대한 김재규의 오판이었다. 김재규는 대통령이 제거된 상태에서 정승화를 움직여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 총장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은 육군 총장께서 모든 이 상권을 다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육군 총장으로 하여금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바꾸는 이것이 제 혁명의 기본 구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그건 하나의 예를 들면은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한데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불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불응은 아니하리라고 저는. 김재규가 과신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추천으로 참모총장에 오른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승화는 남산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이미 김재규와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아마 좀 갈증이 나셨던 모양에 가시면서 자기가 하나 그걸 잡수시면서 정승화 총장은 하나 좀 드셔 하고 주더라고. 다음 날 내가 이제 차 안을 정돈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정장군님께서 앉으셨던 그 앞에다가니 그걸 그대로다니 펴보지도 않고 속지가 싸져 있는 것을 그대로 앞에다 버려서 그대로 놨더라고. 정승화는 당시 독살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부와의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 남산이나 6번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남산으로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만약 그렇게 되면 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남산에서 다 장악해가지고서 하는 군 조직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느냐. 자기가 혼자 하는 수밖에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럼 대통령 생명을 뺏는 게 그게 바로 막 핵심인 말하자면 혁명의 바로 목적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부하들은 육참 총장이 함께 있다는 김재규의 말을 끝까지 믿었다. 김재규로부터 사후 지침을 받지 못했던 박선호는 부하들에게 청와대 경호병력이 몰려올 경우 응사할 것과 김재규가 사용했던 권총을 파묻을 것을 지시했다. 그 총 수리파를 이기주 씨가 이렇게 줄 때 그 총소리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총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쏘았다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뭐 사용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 그게 이제 부장님이 이제 각하 쏜 그 총인 것 같더라고요. 박선호는 재판 과정 내내 김재규의 거사를 옹호했다. 그러나 섭섭함 또한 숨기지 않았다. 박선호로서 좀 섭섭한 일이야. 자기로서는 내한테 명령을 그 후에 할 일을 알려줬으면 내가 잘했을 수 있었는데 내 면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내한테 얘기 안 해줬는지는 내가 얘기만 들으면 깨끗하게 끝을 낼 수 있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 시신을 옮기지 말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간 게 그 박흥주하고 박선호는 계속 방황하다가 잡힌 거예요. 8시 40분 김재규가 6번 강요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박흥주는 부하들에게 군병력 이동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중정부장 경호원들이 무장 해제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황이 잘못됐음을 직감. 육군 본부를 벗어나 한남동 중정부장 공간 앞에서 김재규의 호출을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어떤 공포에 쌓인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지막임을 직감한 박흥주는 행당동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부인과 작별했다. 집에서 돌아와서는 운전기사 유성문에게 자신은 총알을 다 소비했다며 유 씨의 총을 달라고 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라면은 가는 데까지 가봐라. 무슨 얘기냐? 그때까지 답변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총을 쏜 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지. 나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고뇌하고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한강변에서 은신하던 박흥주는 27일 새벽 5시경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규가 쏜 총에 대통령이 유고라는 뉴스를 듣고 이후 자진 출두했다.
이런 행동이 있다면 나는 다시 한다. 또 하겠다.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 육군 만세, 꽝꽝. 절대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앞에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유신 체제의 검은 그림자는 길고도 어두웠다. 박정희는 쓰러졌지만 그가 양성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김재규와 부하들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은인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반인륜적인 무리로 몰아세웠다. 김재규는 지금은 역적이 되지만 늦어도 내년 봄이면 다 풀린다는 유언을 남겼다. 광주 학살이 진행되던 80년 5월 24일, 김재규 등 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찬가 3개월 퍼지고 후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짓밟은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재규가 기대했던 내년 봄은 영영 오지 않았다. 용돈을 줄 테니까 우리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누구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내라. 이리 가서 죽고 저리 가서 죽습니다. 난 죽으려면 너도 자기 죽어야죠.